뜨겁죠. 이제 네. 드디어 첫 전면전이 시작된 것 같아요. 네. 뭡니까? 부동산 문제인데 네. 윤석열 후보는 이 부동산 문제를 선거 쟁점으로 끌고 가겠다는 생각 체계에 따라서 반대의 선택도 있다. 그러니까 즉 부자 감세, 즉 집을 가지고 그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부분에 대해서 감세하면 그것이 자기한테 혜택이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찬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종부세죠. 오늘 거론해야 될 주요는 지금 정부세 폐지 카드를 던졌는데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후보가 정확하게 말한 거는 네. 종부세 전면 재검토. 네. 이게 사실상은 이제 폐지죠. 이게 후보 나갈 수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님은 국토보유세 신설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어쨌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이렇게 다 배당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렇게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때 심상정 후보 안녕하세요. 대통령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대통령 연구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이 대선 시기에서 아주 뜨거운 쟁점 중에 하나인 제일 뜨겁죠. 이제 네. 드디어 첫 전면전이 시작된 것 같아요. 네, 뭡니까? 부동산 문제인데 네, 윤석열 후보는 이 부동산 문제를 선거 쟁점으로 끌고 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부동산에서 특히 부동산이 일반적으로 실물적 문제가 있는데 또 하나는 세금을 문제를 통해서 부자 감세와 가까운 소위 표를 사는 포퓰리즘적인 공약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민주당도 공격하고 이재명 후보도 공격하면서 표도 얻고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자 감세 하는 게 포퓰리즘인가요? 부자 그렇죠. 부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부자들이 갖는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가난한 사람이 보수 정당을 찍을까라고 하는 언론적인 질문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소위 서민 정당을 표방하는 데 표를 찍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 중에 상당수가 보수 정당에 투표를 해요. 그 이유는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뭐냐면 그냥 욕망적 요소, 나도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소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뭔가 가난한 사람도 질서가 무너지는 걸 불안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평상시 질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자기의 그나마 생존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로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돕는다. 그러니까 어쨌든 보편적인 복지보다는 선별적으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보수를 찍는 이유, 제가 생각할 때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고 이것도 우리나라 선거에서 계속 등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자 감세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 자기 아들은 서울대 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서울대 폐지는 다 반대하거든요. 예를 들면 다 반대하진 않죠. 이게 대부분이. 그런가요? 그다음에 또 하나 네. 상속세를 예를 들면 폐지해버리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찬성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상속세를 없애면 그 세금이 자기한테 돌아올 건데 상속세를 없애자는 그 부자들의 의견에 꽤 동의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적자적으로 이렇게 심리가 활동할 것 같지만 아주 복잡한 사람의 인식 체계에 따라서 반대의 선택도 있다. 그러니까 즉 부자 감세, 즉 집을 가지고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부분에 대해서 감세하면 그것이 자기한테 혜택이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찬성하는 것.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종부세죠. 오늘 거론해야 될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종부세를 가지고 세금 폭탄이라고 했을 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종부세 대상자가 1%였어요. 99%가 혜택을 보는 거고 좀 더 이제 서울을 빼면 그게 왜냐면 지방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나라의 한 80% 사람들 인구를 보면 꼭 그러진 않지만 70% 이상의 인구가 혜택을 보는 종부세 제도를 반대를
다수가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지금도 여론조사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종부세 문제까지 거론해서 윤석열 후보는 부자 감세 그 부분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 그 지금 그 종부세 폐지 카드를 던졌는데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정확하게 말한 거는 네. 종부세 전면 재검토. 네. 이렇게 대해서 사실상은 이제 폐지죠.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면 윤석열 후보가 여기서 이게 이제 부동산 문제를 쟁점화 시키려고 가장 뜨거운 쟁점을 던진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제 재산세하고 통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20억 지금 현재 집이 20억이고 1주택이고요. 70대 할아버지가 10년 보유하면 종부세가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7천만 원인가요? 아니요. 25만 원 나옵니다. 그런가요? 네. 자, 20억이고 1주택이고 이제 샀다. 그러니까 이제 산 지가 얼마 안 됐다. 보유 기간다. 근데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다. 그러면 종부세가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2천만 원인가요? 아니요. 125만 원. 자,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뭐냐면 2천만 원, 3천만 원 내는 줄 알아요. 근데 2천만 원, 3천만 원 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20억짜리의 주택의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준시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준시가, 시가, 기준시가, 공시지가, 표준시가, 그 다음에 국민은행 시가, 그 다음에 감정평가시가 이렇게 7, 8가지가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는 세금을 어쨌든 공정한 척 하면서 깎아주는 제도가 이렇게 막 세금을 매기는 제도가 달라요. 기준시가는 국세청이 매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매기는 거고요. 이제 이런 건데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20억 재산에서 실제 종부세를 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대상이 지금 11억으로 됐어요. 9억에서 11억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11억이 기준시가가 되려면 공시지가가 되려면 주택이 15억에서 17억 사이여야 돼요. 그러니까 20억이 된 사람은 분명히 이제 종부세를 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젊은 사람이 나이 그다음에 나이 공제 그다음에 보유기간 공제가 안 들어가면 125만 원 정도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주택자면 얼마 내는지 아세요? 2천만 원인가요? 네, 다주택자는 여기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이상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20억짜리의 이 아파트가 재산세는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내가 뭐 그까지 적이 없어 재산세는 모르지만 신문이나 이렇게 자료를 가면 재산세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7천만 원. 네, 재산 35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는 재산세 통합시키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그 수준에 그냥 맞추겠다는 거예요. 35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올라가는 정도로 조금 조정하면 400만 원 수준 맞추는데 만약에 1주택자가 20억을 가지고 있고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면 이게 한 7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종부세에서 20억 주택을 가지고 내가 나이가 한 50을 넘어가고 한 10년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자동차세하고 같은 거예요. 네. 자동차세가 오히려 더 많죠. 왜냐면 자동차세는 분기별로 한 40만 원씩 나오잖아요. 그죠? 40만 원 두 분에게 80만 원 내는 거잖아요. 자동차세보다 20억 가지고 있는 나이가 많은 1주택자는 세금이 적어요. 종부세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지금 종부세에 대해서 사실 너무 모르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종부세가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좀 그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2가지 판결을 받았죠. 네. 2008년에. 네. 하나는 뭐냐면 부부 합산해서 계산하지 마라. 네. 따로따로 해라.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고 부부 합산해서 가세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뭐냐면 1가구 1주택하고 다가구하고 차별하지 마라. 그래서 어떤 게 생겼냐면 1가구 1주택의 보유기간, 나이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그 공제해 주는 걸 만든 거예요. 왜냐면 그게 위헌 판결이 아니고 이제 소위 말하면 한정 불일치인가?
불합치가 나와가지고 이제 뒤에 제도를 보완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종부세를 비판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예로 들면 뭐 미래 소득을 추정해서 했다 뭐 이렇게 해서 한 4가지 그랬잖아요. 그거 다 합헌 일이었어요, 판결이. 그래서 지금 근데 문제는 이제 이명박 정부의 땅값, 집값이 내려가니까 사실상 종부세의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은 6억이었거든요, 기준이. 그걸 9억으로 올리면서 무력화를 시켜버렸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 종부세가 이렇게 정말 세금을 적게 내느냐? 아닙니다. 많이 내는 사람은 많이 내요. 그러니까 한 1,500만 원, 2,500만 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저는 예. 조금 그런 핀셋 규제로 인한 그런 예. 조금 부작용들이 좀 많이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종부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봐도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좀 허술함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뭐 종부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봐도 아, 이 부분은 조금 그 수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좀 재검토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종부세를 재검토하고 오히려 그거를 그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토 보유세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일정 부분 또 그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둘 다 네. 국민들에게 돌려줘요. 국토 보유세를 신설하게 된다면 네. 전 국민에게 똑같은 기본소득을 주는 방식으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한테 많이 걸어서 이제 국토 보유세는 부자한테 많이 걷는 거죠. 땅을 가진 사람, 주택을 가진 사람들한테 많이 걷는 거니까 많이 걷어서 공평하게 주니까 결과적으로는 부의 규모를 축소하게 되긴 하겠죠. 이제 이런 방식이고 종부세는 뭐냐면 현재 종부세 내는 사람들의 비율이 몇 %인지 아세요? 이제 올해 이제 6월달이 1.7% 정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의 1.7%. 네. 다가구까지 합하면 몇 %인지 아세요? 4%예요. 그래서 75만 가구가 종부세 대상자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 우리가 지금 이제 징벌적으로 종부세를 좀 더 많이 올린 가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다가구 주택, 세 채 이상을 가지면서 소위 말하는 종부세 대상이 되면 한 2,500만 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더 강화시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냐면 다가구,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를 안 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주택을 보유하면서 토지를 이용한 부를 투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2천만 원, 3천만 원 물리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건 당연히 물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을 위해서 그 임대사업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걸 자기에게 팔아서 소위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겠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는 극히 얼마 안 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이제 뭐냐면 윤석열 후보는 이 종부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감정. 그러니까 2008년도에 우리 기자회견 자료가 하나 있어요. 보면 북한에는 핵폭탄, 남한에는 종부세 폭탄 이렇게 선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폭탄이라고 이야기하는 현재 사람들 중에서 사실 이제 4% 전체가 다 낸다고 치자고요. 1년에 100만 원. 뭐 그 위에 더 내는 사람이 있지만 자동차 세하고 별 차이도 없는 걸 세금 폭탄이라고 해요. 근데 20억을 가진 사람이 내는 비용하고 3천만 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세금 내는 게 거의 비슷한데 80만 원, 100만 원인데 그걸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거에 놀아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네. 그래서 계속 지금 되풀이 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그 핀셋으로 그 규제를 하는 것보다도 네. 그거를 그냥 폐지를 해버리고 그 보유세를 강화하는 게 네. 그렇게 되면은 깔끔하지 않나. 근데 그리고 문제는, 네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세금 신설이 네. 전 세계적으로 세금을 신설해서 정권 획득에 성공한 예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신설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면 저항이 굉장히 심하고 우리나라 예로 들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소위 말 우리가 알고 있는 부가가치세 이걸 신설하고 나서
78년 총선에 패하고 79년에 결국 비극적인 죽음이 오면서 부마 항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민생 문제 이런 거에서 나왔다 이래가 이제 그 한 예를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신설하는 건 굉장히 정치 세력으로서 위험해요. 아니 지금 뭐 그 표를 얻자고 뭐 이런 그 정책을 하기보다도 어쨌든 그 좀 그 미래지향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국민들의 삶과 또 그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뭐가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리고 만약에 논의되고 검토를 해서 그걸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그 이재명 후보님 아쉬웠던 거는 이제 왜 국민의 90% 이상의 혜택을 받을 보유세를 만약에 뭐 반대하면 그 바보다 라고 하셨던 거는 좀 그 너무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러면 다 내가 바본가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조금 그런 식의 객관적인 사실이죠. 네, 객관적인 사실인데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뭐 좀 뭐 바보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득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문제에서 이제 지금도 예로 들면 언론 환경인데 여기 이제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요. 2주택자 수천만 원까지 종부세 폭탄 고지서 날아온다. 그러니까 2주택자의 경우에는 수천만 원 종부세 폭탄이 날아올 가능성이 있는데 2주택자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 그 지금 전체의 비율에서 전체 우리 국민 중에서 2주택 이상자가 한 300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구로 하면 아까 얘기했던 75만 가구지만 여기에 전중에 1주택이면 종부세가 이렇게 많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제 하고요. 국민일보 보세요. 집주인들이 종부세 고지서 앞둔 집주인들 장 전세금 왕창 올릴 거다. 제목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부세 때문에 전세 사는 너희들이 피해받을 거야. 종부세 올리는 것도 너희들한테 피해가. 이렇게 이제 언론이 하죠. 그 다음에 매일경제 봅시다. 강남 2주택자 종부세 9천만 원. 역대급 고지서 발송 임박. 왜냐면 23일 날 종부세가 나가거든요. 이제. 그래서 미리 계산해 보니 반포자이 올림픽 선수촌 보유 1년 새 종부세 5,600만 원 늘어. 수도권 집값 공시가 상승에 다주택 종부세 인상 여파. 이렇게 이제 제목을 뽑아가지고 이제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두 채, 세 채 가지지 않은 개인도 전세 사는 나도 월세 사는 나도 불안해지는 거죠. 언론이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종부세까지 객관적으로 종부세를 낼 사람이 4%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하니 국토보유세 하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이재명 후보가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님은 국토보유세 신설 그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어쨌든 그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이렇게 다 배당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렇게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때 심상정 후보께서 뭐 8만 원 용돈 소득이라고 하셨나요? 아무튼 좀 그렇게 하셨지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그 43조가 돼서 80만 원, 1인당 80만 원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 연간 그런 거죠, 연간. 예. 가능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였죠. 근데 그게 뭐 그 80만 원이면 뭐 그 시간당 임금으로 하면 400원인데 그 시간당 임금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뭐 투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 8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충분히 좀 논의를 해 볼 수 있지 않는가. 네, 이런 국토보유세 장점이 있어요. 네네. 국토보유세 장점은 개인한테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똑같은 돈이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종부세는 뭐냐면 지방 재정이 취약한 지방 정부에게 가는 거였어요. 수도권은 안 가고. 그래서 이제 근데도 문제는 우리 국민 중에 지방에 사는 사람이 종부세 반대가 더 높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웃기는 역설입니까? 그리고 지방에서는 사실 뭐 몇 채 가져도 그게 서울에 있는 한 채 값도 안 되는데. 그 종부세 안 내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수채 중에도 안 냅니다. 왜냐하면 그 가액이 15억을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방은 세 채, 네 채 가져도 다 합쳐도 15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이걸 이제 좀 심하게 정치인이 이야기하면 뭐 잘못하면 우매한 백성, 아까 이야기했지만 바보 이러면 이제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객관적 사실이에요. 아니, 자기한테 손해 나는데 투표를 하고 정책에 지지하니까 답답하죠. 참 근데 이게 뭐냐면 선거라는 게 이성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성 그리고 그 느낌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감정 이런 게 이제 표출되니까 저는 다만 국토보유세 신설을 할 수만 있다면 좋다. 그러나 할 수가 없다면 종부세 문제에 관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뭐 전면 재검토 그럼 나도 좋다. 전면 재검토 이렇게 맞짱 뭐 일종 맞대응을 해서 그래 좋다 이렇게 나가는 거는 선거 전략상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나 이제 객관적으로는 이게 그렇진 네. 않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좀 묘한 관계지만 그 점은 이재명 후보가 좀 잘 판단해서 그래 같이 종부세 폐지하자. 네. 그럼 더 좋은 너는 뭐냐?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는 뭐냐면 재산세 합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재산세는 문제는 뭐냐면 강남 부자들은 재산세 걷어서 엄청 쓰고 지방은 재산세가 없잖아요. 아까 집값이 안 나면 그거 서울은 더 잘 살고 지방은 더 못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건데 그 일을 어떻게 할래?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국토보유세 문제에서요. 국토보유세 문제에서는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지금 절반이에요. 수도권에 안 사는 사람이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사는 절반의 사람이 좀 더 혜택을 받아요. 종부세에 비해서. 종부세는 뭐냐면 걷어서 수도권에 안 놔주고 다 지방에 나눠주거든. 그러니까 종부세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국토보유세는 한 30조 이렇게 보고 있고 종부세는 그렇게 안 많아요. 전 총액이. 그래서 국토보유세와 종부세 각각에 조금 미세한 차이가 있다. 그걸 좀 아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국토보유세를 뭐 강화하고 그거를 대신에 이제 이것이 국민들에게 또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이 내 꿈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도요. 나도 내고 싶다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진짜 종합부동산세 내는 게 꿈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리고 뭐 이 세금도 있지만 중요한 것이 이 주택 공급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이 이슈인데 이게 사실 지금 계속 뭐 무슨 그 임대주택, 공공주택 뭐 계속 네. 물어볼게요. 네. 현재 이 주택 네.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왜 뛰었다고 생각합니까? 집값이 왜 네. 뛰었냐고요? 네. 원론적인 큰 질문 한번. 수요. 네. 수요가 넓고 네. 그다음에 공급이 없고. 공급이 없고. 네. 네. 대체로 이제 수요 공급으로 이제 해석하잖아요. 네. 그건 대체로 맞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요. 이 수요 공급을 따르는 주기적 변동이 10년에서 13년 사이에 오는데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이게 또 온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때. 그러니까 진보 정권이 있어서 부동산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이 주기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 250만 원 지어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덕을 받고 그 후과를 노무현 대통령이 톡톡히 치르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톡톡히 치르는 바람에 이명박, 박근혜는 집값이 내려서 안절부절해서 올리려고 난리쳤고 올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폭탄 맞았고 그럼 다음 정부는 또 혜택 받는 거예요. 집값이 이제 이랬는데 그런데 이 이제 출렁거림을 보지 않고 비판하는 건 문제다. 두 번째, 수요 공급의 절대적인 문제에서는 뭐냐? 우리나라가 국토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서울로 너무 집중되어 그러니까 수도권만 지금 난리치는 거거든요. 지방은 참 오른다고 하지만 또 다르거든요.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죠. 넘쳐나기도 네. 하고요. 한때 막 30%씩 내려가가 난리쳤고 이제 지금 그 여파에 좀 올라갔지만 그래서 이 문제에서 수도권에 그러면 이제 모든 아파트를 다 때리 지으면 한강변에 다 때리 지으면 그럼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냐? 서울에 집값까지는 좋지만 모든 사람이 다 서울로 오잖아요. 이 문제는 또 이게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억제하면서 또 어느 정도 조정해가면서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을 해가는 정책을 해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저는 너무 당연히 저는 이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지방분권을 위해서 네.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공감하지만 네.
그러니까 그것은 정부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서울에서 이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이 30, 40대 뭐 20, 30대 청년들이 예. 집을 갖고 싶은데 그 욕망을 그거를 뭐 억제하거나 이렇게 누를 수는 없는 누를 수 거잖아요. 없잖아요. 예, 비용을 그거를 뭐 치러야죠. 당신들 그 지방 가서 살아라 뭐 아니, 이렇게 하거나. 비용을 치러야죠. 그렇게 집을 가지고 싶으면. 아니 왜냐하면 내 나이 이제 60이 돼서 나 이제 집 한 채 사는데 아니 어떻게 20대가 집을 사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아니, 집을 옛날 내 나이 때. 아니 집을 하나 딱 가지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 집을 아니, 마련. 그러니까. 아니 그러더라도. 이게 임대주택 이렇게 훌륭한 임대주택이 있는데 왜 임대주택이 안 사냐라고만 계속 이렇게 아니, 밀어붙이시면. 그건 선택의 문제죠. 선택의 문제지만은 임대주택에 그래도 살면서. 내가 내 집을 저는 내 집을 마련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워낙 이동이 작고 네. 저는 좋은 임대주택에 살고 싶지만 임대주택 저도 과거에는 그랬어요. 네, 임대주택에 못 들어가지만 아무튼 임대주택에 살고 싶지만 그래도 내 집을 갖고 싶다 마련하고 싶다. 왜냐하면 최근에 뭐 무슨 임대주택에서 임대했는데 삼겹살 구워 먹었다고 막 옆에서 막 20대가 어떻게 8억짜리 집을 사요? 그러니까 5억짜리 집을 사냐고. 아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아니, 사고 싶 대출은 대출이나 이자가 안 나가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열심히 내가 30년을 생각하고 내가 내 평생 살 집을 아무리 마련하고 지금까지 싶다. 막그 네. 짓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만 네. 나 임대주택 살기 싫어. 내 집 갖고 싶어. 뭐 좋아. 그럼 너 비용을 부담해. 이자 내고 뭐 해야지. 그러니까 그 이자 내려고 하죠. 근데 그게 뭐 아니, 수익이 너무나도 안 돼. 이 꿈조차 꿀 수 없는 이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는 그거는 너무 그러면 안 되지. 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돈을 있습니까? 모아서 네. 생각을 해야죠. 아, 그 당연히 돈으로 돈을 뭐 네. 비용을 그러니까 이자 대고 자기가 네. 대출 받을 능력이 돼야죠. 능력을 다 풀어라. 대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은행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은행이 신용 이런 걸 잘 계산해서 20대지만 네가 5억을 빌려가도 갚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냥 금융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가 꼭 일본 같지 않아요. 그 부동산 법을 해서 일본이 30년을 그냥 정치했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의한 재산 버블이 있지 아닐지 모르는 문제에서 정부가 그럼 손 놓고 모든 사람이 다 돈을 벌어라, 돈을 다 빌려서 집을 사라. 그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돈을 빌려서 집을 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의 이 평균 임금으로 예. 서울시 예. 서울의 평균 임금 직장인의 평균 임금으로 예. 내가 30년 동안 이 직장에서 이 계속 뭐 물론 당연히 지금 뭐 평생 직장이라 이런 개념은 없어졌지만 내가 일할 수 있는 30년 동안에 이 정도로 해서 이 30년 동안 그걸 갚아 나가면 이거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그 뭔가 희망이나 믿음이나 이거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건 비정상 아닌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지 지금은- 않습니까 아니, 그럼 예를 지금? 들면 내가 아예 그런 꿈조차 못 아니 그 꿈을 꾸는 꿀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당장 사야 되는 거와 좀 더 미래에 사는 게 차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결혼할 시점은 대체로 그때 어떻게 계산되냐면 9년치 월급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 좀 늘어났어요. 거의 2배 정도. 그런데 그러면 내가 나이 30에 결혼했는데 9년이면 40에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그 계산을 하면. 그러나 그때도 결혼하면서 대출받아서 무리하게 대출받아 샀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성공했고요. 저처럼 그 말 믿고 돈 모아서 사겠다는 사람은 이제 30년이 지나서 집을 사는 바보 같은 일을 했긴 해요. 그러나 그러나 그게 우리가 집값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요. 집값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든가 집값이 꺼지는 일이 생기면 나라 경제 전체가 망가지는 일이 벌어지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집값이 오르는데 집을 계속 사는 거는 가수요이고 그건 투기잖아요.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왜 사냐고요. 더 오를 거라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 기다려야 정상이죠. 물건값이 오르면 삽니까? 물건값이 오르면 다 기다리잖아요. 내릴 때. 근데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사죠. 지금 사는 게 나으니까. 그러니까 다음 정부가 집값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사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상기 신도시가 막 보급되고 이러면 나 같으면 안 사겠어요. 그 더 싼 집이 나올 거고 보급될 건데 왜 지금 막 사냐? 지금 사는 사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좀 멍청한 판단이라고 봐요. 지금 더 오른 집값을 사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후회할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너무 그게 있고요. 정치인은 그리 이야기 못하죠.
아니 그게 정말 그 필요에 의해서 사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 절실함을 왜 그거를 뭐 이게 옳을 것 같기 때문에 산다라고 이렇게 뭐 그 막 지금 뭐 이 사람들의 그 영끌 뭐 이런 걸로만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20대가 이 언론에 어떻게 나오면 20대가 그렇게 해요. 나 임대주택 살기 싫고 내 집 한 채 갖겠다는 그 꿈을 왜 정치인이 실현 못 해주냐. 정치인이 그걸 어떻게 실현해줘요. 사실은. 진짜 냉정히 이야기해보자고. 20대가 내 집 한 채, 뭐 최소 뭐 정말 그냥 뭐 여러분 빌라나 작은 주택 뭐 3억 한다고 칩시다.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대충 아파트 그러면 5억이란 말이에요. 서울은 지금 올라가서 8억까지 올라갔는데 20대가 어떻게 그걸 사요? 그러니까 살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말하는 것이지 뭐 지금 당장 이거를 뭐 정치인이 던져준다? 뭐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을 때 내가 뭔가 주식 투자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다음 정부는 그렇게 해야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 만들어가겠다. 그럼 그건 뭐냐? 임대주택도 보급하고 그다음에 좀 더 싼 서민주택에 싸게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뭔지 예를 들면 뭐 토지 임대부를 하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던 기본주택을 하든 이런 걸 하는데 이걸 가지고 현재의 모든 거를 막 다 하면서 그냥 토지를 가지고 또는 주택을 가지고 오히려 더 이익을 보장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에 기울어가는 것 이런 게 좀 문제란 거죠 오히려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면 정치적 저 나름대로 정치적 편향이 있지만 땅과 주택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것이 당연한 국민의 욕망을 부추겨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세력에 마음이 기울어지는 게 안타깝다는 이야기.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대요.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그 뭐랄까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욕망을 인정해라. 너희들은 왜 자꾸 억누르려고만 하느냐. 나도 그 말에 대해서는 그 말이 뭔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정책도 그런 쪽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는데 문제는 너무 이 언론에 이제 무차별적으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2008년에 있었던 유타운 사태하고 비슷해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유타운 공약에 그냥 여야가 다 했는 결과는 어떻게 났습니까? 한 3군데 정도 성공하고 나머지 23개가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하우스포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때 그 욕망에 막 다 올라타야 되는 것처럼 난리치고 막 언론이 하니까 그냥 그때 당시 야당 정치인 지금 민주당 계열도 막 유타운 공약하고 막 난리를 쳤죠. 욕망 다 인정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 대부분 망했죠. 유타운 사업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은. 근데 정치가 그렇게 너무 유행이 결국 투표를 장악한다지만 그게 너무 빠져버리면 안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네. 뭐 그런 지금의 그런 뭔가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정말 그 신락 같은 이 청년들의 그 정말 이 내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희망과 지금 그런 뭐 부동산 투기 그것으로 인해서 뭐 더 큰 이익을 얻으려는 그 욕망의 그 차원이 좀 많이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이 잘 고려가 돼서 이번 대선 부동산 공약 또 그런 세금 공약 같은 세금 정책 같은 것들도 이렇게 충분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저는 들어볼 만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하나 질문해 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250만 호 공급이 여야 뭐 후보가 똑같이 나왔는데 네. 윤석열 후보는 그걸 전부 민간에 맡기겠다고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그중에 100만 원은 기본주택으로 공공이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대체로 지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왜 공공이 자꾸 개입하냐. 민간 자율에 맡기라. 시장에 맡겨라. 공공이 하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나 이런 다 지금까지 직감 못 잡았지 않냐. 왜 공공이 나서냐. 이런 비판이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사실 좀 주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금 뭐 완전히 뭐 토양이 다르고 뭐 그걸 뭐 적용을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저는 그 싱가포르 주택 정책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부를 조금 하고 하면서 이제 그 싱가포르 주택 정책이 너무 조금 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 거기야말로 이제 정말 그런 소득이라든지 그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뭐 평생 그냥 그 안정되게 임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임대주택 사는 것이 뭐 전혀 거기서 뭐 부끄럽지 않은 그냥 그런 문화? 근데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어쨌든 공공이 그걸 책임지고 이 주택만큼은 이 살 집에 대한 것만큼은 철저하게 이제 공적으로 보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쨌든 뭐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뭐 적용시키긴 힘들지만 저는 주택에 관해서는 이제 그렇게 좀 네,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실험적으로 몇 번 해봤는데 다 실패했는데 네. 왜 이게 실패하냐면요. 그러니까 그냥 특혜를 주는 식으로 끝나버리는데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고 그러잖아요. 싱가포르는 GDP나 이런 국가 재정의 약 20%에서 30%를 계속 그 땅을 샀어요. 국유지로. 그래서 40년이 흘린 결과예요. 그렇죠. 그런 한국은 그렇게 네.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 부분을 주장하거나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반짝해서 어느 지역에 이런 뭐 행복주택이란 이름 또는 뭐 무슨 뉴타운 뭐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막 이명박 박근혜 때 각각 했어요. 실험적으로. 근데 그게 워낙 규모가 작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 보조금을 주는 행식이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분양이 돼버리고 이제 그게 이제 실패하는데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한국과 싱가포르는 그렇게 이제 조건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지금 여권에서 계속 일부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소위 미친 정책을 해야 된다. 그냥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공급 폭탄을 내리부어야 된다. 정세균 후보가 그런 이야기 좀 했죠. 예를 들면 김포공항, 용산공원, 서울공항 다 아파트 때려짓자. 이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네. 파격적인 공급 정책을 내세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당연히 뭐 그런 뭐 지금은 진짜 점진적 개선이 아니라 정말 이 개혁적 전환의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만 아니 이 용적률 사실 용적률 조금 조정만 해도 사실 좀 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제한을 하고 이 공원을 전부 다 그 아파트로 짓는 거는 좀 장기적으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그런 부분이 준비되거나 설랑설레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부동산 정책에서 조금 더 두고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세금을 조정하는 문제, 주택 공급의 주도성을 민간이 가질 거냐 또는 공공이 일정 정도에 가질 거냐. 그다음에 공급 정책에서 지금 현재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장기 신도시가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에도 폭탄 공급을 할 거냐 또는 아까 말씀드린 뭐 이게 소위 용적률을 조정해서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고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렇게 그 좀 상대방의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할 그리고 그 논의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런 민간 공공 이렇게 여기는 민간 여기는 공공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실 그걸 공급을 하는 거는 정말 이건 최대한 그 민간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민간의 그런 부분 없이는 이제 자율적이고 활발하고 자유로운 그런 투자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고 그렇지만 그 공공의 그 주택 그 정책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이 공공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것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여기는 나눠서 여기는 민간, 여기는 공공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고 여기는 뭐 종부세 폐지, 뭐 여기는 모유세 이런 문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기서 그 접점을 잘 만들어 나가서 가장 좀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정책을 대안을 제시하느냐가 네, 관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주택 정책에서 네. 뭐 제일 좋은 비유가 뭐냐면 정말 배가 고파서 한 끼가 필요한 사람들. 이건 이제 김밥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제공하잖아요. 그게 이제 임대주택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뭔가 좀
그래도 좀 그럴싸하게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한정식 같은 걸 먹고 싶은 사람들, 이 한정식 같은 것을 먹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말하는 중산층 자기 집을 가지는 사람들, 이 정책. 그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쇠고기 이상을 먹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고급 음식을.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민간에 맡기고 그건 세금 정책으로 그냥 그 고가의 자기 비용을 내고 그렇게 그래서 이걸 차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은 공공이 책임지는 거고요. 중간부터 해서는 민간이 제상층은 뭐 자율 대신 너희들이 돈으로 경제적으로 부담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그 정부 정책 이 부분에 대한 뚜렷한 자기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맨날 부동산 정책이 왜 이게 우리나라 성공을 못하냐면 지금까지 뭐냐면 경제 활성화 수단, 경제를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부동산을 풀었다 좋았다 풀었다 좋았다 이걸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이 부동산 정책도 실패하고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이런 경제 위기를 탈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그리고 결국은 부의 자산 불평등, 불균형이 너무 심해지고 이런 이제 대한민국의 현재의 양극화 문제까지 같이 가져온 결과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불평등 문제는 정말 이 최근에 그 전 세계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이 코로나 감염병이 아니라 불평등 문제라고 네,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우리나라가 더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정책이 나오기를 또 네, 소망합니다. 이번 대선은 네.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전환의 계기가 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대통령 연구소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또 한번 다시 한번 다뤄야 될까요? 네, 각 캠프에서도 이제 명확한 그런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공약이 나오면 다시 한번 또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네, 오늘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